예, 저는 한중일 협력 사무국에서 사무총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그 이종헌이라고 합니다. 한중일 협력 사무국에 대해서 아직도 생소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 사무국은 2011년에 한중일 협력이 보다 더 제도화되고 원활하게 진행될 목적으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사무국이 서울에 있습니다. 사실 한중일 협력은 그 1999년에 20년 전에 수립이 되었고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협력이 있었습니다.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비스마르크는 프로이센의 어떤 작은 그 나라의 어떤 그 재상으로서 세 차례의 전쟁을 통해서 독일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통일을 이룬 후에는 독일이 갖고 있는 어떤 절제된 힘을 이용해서 한 20년간 또 유럽의 어떤 평화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비스마르크의 어떤 현실, 철저한 국익을 바탕으로 하는 현실주의 정책은 우리 한반 남북한이 분단되고 또 주변에 사강으로 둘러싸인 우리 지정학적인 현실에서 절실하게 우리가 배우고 또 응용할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 현실에 비스마르크식의 외교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비스마르크 외교의 핵심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상대방을, 세상을 그 있는 그대로 현실의 입장에서 통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반도의 입장을 돌아보면은 이념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추상적인 가치에 많이 함몰되어 있는 느낌을 받는데 우리가 비스마르크가 지향했던 현실 외교, 철저한 국익 중심의 이런 외교를 추진했을 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스마르크에 의한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유연한 외교, 강한 외교, 그리고 강한 군사력이 뒷받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교와 그 군사력 간에는 그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교의 본질적인 목표는 그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강한 군사력을 또 외교를 통해서 통제를 못할 경우에는 세계 제1차 대전이라든지 그 2차 대전 같은 그 세계적인 참화로 연결될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외교와 군사 가장 중요한 이 두 축의 어떤 그 상관관계를 설정하고 외교가 어떤 그 군사력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우리가 독일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그 프로이센식의 교육 혁신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60년대, 70년대에 고도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었고 일본의 경우에도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프로이센 당시에 추진했던 교육개혁은 상식을 토대로 해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보통 교육제도를 도입을 했고 이것이 그 프로이센이 갖고 있는 어떤 국가의 어떤 힘을 양성하는데 큰 원동력이 됐고 이것은 독일 통일로까지 연결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프로이센식의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이 항상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교육제도의 어떤 획일화, 단일화를 이루어냈고 어떤 인간의 어떤 그 내재해 있는 다양한 개성이라든지 소양을 좀 소홀히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독일식의 획일적인 교육 제도가 2차 대전으로 또 연결이 됐고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은 이 독일식의 프로이센식의 획일적인 너무 효율성에 집중을 둔 교육 방식에 많은 반성을 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현재 독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시스템을 보면은 이 정치 시민 교육이라든지 정치 사회화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독일 말에 게마인샤프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개인으로서의 어떤 그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거와
자기의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 간의 어떤 이익에 항상 그 조화를 이루는 사회 경제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개인의 어떤 개성과 자율성을 또 중시하는 그러한 방면도 많이 보완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미래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그 한반도의 어떤 평화 통일이라든지 이러한 그 지향하는 목표를 위해서는 우리 교육 제도도 단순한 어떤 그 효율성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각각 지니고 있는 모든 소질과 다양성을 공동체 간의 어떤 이익과 이를 조화시키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더 진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이센 외교, 비스마르크 방식의 외교의 핵심적인 요소는 현실적인 국익입니다. 어떤 그 이념이라든지 가치라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비스마르크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였고 헨리 키신저 박사의 어떤 평가에 의해서도 19세기에 가장 위대한 정치가 내지 외교관으로서 비스마르크를 꼽고 있는 것은 헨리 키신저 박사도 철저한 국익을 중심으로 한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현실적인 국익을 바탕으로 미중 간의 수교도 이루어졌고 세계사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비스마르크식의 현실적인 어떤 그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는 우리가 현실 국익을 정의할 때 어떤 획일적인 기준이 없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말이 있듯이 국익은 끊임없이 시대 상황에 따라서 또 자국의 입장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고 이 변화하는 국익의 입장을 상대방의 어떤 그 국익을 비스마르크는 아주 냉정하고 아주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통찰을 했고 그래서 때로는 오스트리아와 동맹을 맺다가 또 오스트리아를 또 견제하기도 하고 주변 국가들의 이 상황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이를 활용했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강국의 이익이나 현실적인 어떤 국익도 하나의 어떤 고정된 요소가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한반도에는 냉전적인 요소가 진행되고 있고 또 미중 간의 갈등도 어떤 철저한 미국과 중국 간의 이익이라기보다는 어떤 중국이 이 서양식 시스템과 다른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그 견제라든지 전략적인 경쟁 이런 요소가 당연히 존재할 수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너무 과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그 비스마르크식의 어떤 현실 외교 입장에서 국익을 바라보고 정의를 한다면 물론 미중 간의 현재 갈등도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되고 진통을 겪겠지만은 분명히 가장 최적의 전략적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어떤 전략적 비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몽 또는 1대1로 정책을 내세우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러시아 경우에도 동방 정책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라든지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라든지 러시아와의 어떤 9개의 다리라든지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해 관계자 당사자 국가들이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접점을 찾지 못할까요? 아직까지는 말로는 이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강한 어떤 상대방 간의 어떤 라이벌리즘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이념적인 요소, 자기와 다른 체제를 가졌을 때 이거를 지나치게 경계한다든지 이런 요소가 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나친 민족주의라든지 지나친 경쟁심을 조금만 내려놓고 어떤 적절한 수준으로 우리가 관리를 한다면 그 빈 공간을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현실적인 이익의 접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그 좋은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굿 디플로머시, 좋은 외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